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를 때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 혈압입니다.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특히 혈압이 높은 고혈압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기본적으로 혈압을 확인하는 걸까요?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노년층의 고혈압도 늘고 있는데요. 노인 고혈압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10cm의 10월의 날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의 위험에 대해서는 젊은 고혈압이라는 말부터 중년의 나이 그리고 노년까지 늘 관리가 강조됩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를 사는 지금 노인 고혈압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혈압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크죠.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치매 위험으로도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혈관 안에 혈압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되게 큰 혈관에 동맥경화나 막히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몸에 이제 머리카락 같은 미세혈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도 혈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뇌에 오면은 이제 이게 치매로도 가고 네. 나중에 콩팥에도 굉장히 미세혈관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변이 안 나와서 또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되게 혈압 그러면 자꾸 놔두면 협심증 온다, 뇌졸중 온다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다른 질환들도 많이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고혈압이 노인들만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고혈압 진단을 받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식생활이 많이 개선이 된 건지 서구화되면서요. 하여튼 옛날에 아주 먹기 어렵던 그런 고기라든지 튀김류를 많이 드시고 또 운동 안 하고 비만율이 늘어나는 게 혈압 늘어나는 게 제일 많죠. 그래서 어떤 논문 보면은 30대에 벌써 남자들 고혈압이 한 17%가 있다. 네. 40대에 30%가 있다. 이런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네. 네. 젊은 연령대도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고혈압에 대한 관리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인들은 일반적인 정상 혈압보다 조금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 건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예전에는 노인들이니까 그냥 혈압을 우리 되게 고혈압 정의가 140에 90 아니면 130, 80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150까지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 한 3, 4년간 전 세계 연구를 쭉 해보니까 낮은 게 좋더라. 그러니까 120을 유지하시는 게 여러 가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도 훨씬 줄더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이 노인들께서 이렇게 120 유지를 하다 보면은 유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꾸 기운이 빠지셔서 낙상이 또 많아지세요. 잘 넘어지시고 부딪히고 또 쓰러지셔서 좀 우리 한국 고혈압협회에서는 그냥 140 이하 정도 되면 좋겠다. 근데 환자분이 잘 견디시면은 130 이하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이 들수록 고혈압 유병률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률을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대한민국 20세 이상 남자 여자를 다 합쳐서 고혈압이 몇 프로냐 그러면 한 30% 정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60대가 되면은 한 56% 정도 남자가 있고 여성분이 한 46%인데 이제 70세가 되면 완전히 뒤바뀌어요. 남자가 한 64%, 여성분이 거꾸로 7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70세가 넘으시면은 우리가 한 70% 정도는 10명에 7분은 남녀 합쳐서 고혈압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것보다는 좀 중요한 게 여성분들이 쭉 혈압 환자가 많지 않다가 70세를 고비로 남자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너무 흔해서인지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유병률에 비해서 인지율은 좀 낮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제 한국이 이제 의료보험이 잘 돼 있고 그런지 이 인지율은 괜찮아요. 한 네. 77%. 젊은 그렇군요. 분들도 좀 혈압을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인지율이 제일 떨어지는 게 젊은 30, 40대고 네. 에이 내가 뭐 젊은데 뭐 어떻게 병이 오겠어? 그런 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인지율보다도 그럼 내가 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겠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네. 제대로 치료가 되는 분들이 절반밖에 안 되세요. 아. 그러니까 약을 제대로 드시지도 않고 생활 습관도 안 바꾸고 그러니까 목표 혈압만큼 잘 안 떨어지신다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노인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 중에 처음 약을 먹기 시작한 연령대는 비교적 젊을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고혈압의 위험 인자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젊은 나이부터 위험 요인을 안고 생활한 걸까요? 네, 꼭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고혈압도 생기시는 분도 있고 또 3, 40대부터 혈압이 높아서 이제 약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뭐 젊어서 많이 드시고 비만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 젊어서부터 약을 드시는 분은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물어보면은 뭐 부모 형제들도 다 혈압약 드신다 그러면 되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교육이 잘 돼서 웬만큼 약을 잘 드시는데 네. 이 50, 60 넘어서 혈압이 생기는 분들은 자꾸 거부를 하세요. 아유,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나 해서 네. 또 약을 안 드시다가 이제 또 사고가 생기고 그렇게 또 되시죠. 네. 네. 약을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고혈압은 한두 달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압약 복용이 길어질수록 또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도 하던데요. 약 복용에서 이렇게 성실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도 많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이가 70세 되면 한 70%가 고혈압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개 70세 되면은 안경을 다 쓰세요. 돋보기를 쓰시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근시안경을 쓰시는데 그냥 그 연세 드셔서 혈압이 있는 거는 네. 안경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 그냥 안경 쓰는 거 병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이 먹어서 좀 혈관이 단단해졌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구태여 또 이거는 약을 안 먹겠다고 그러셔서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안경 안 쓰면 넘어지고 사고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뇌출혈, 뇌경색, 심장마비, 그 심지어는 이제 콩팥이 망가져서 혈액투석으로 소변을 대신하는 그런 무서운 질환들이 생기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임의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아주 무섭죠. 네. 근데 이제 여쭤보면은 네. 영양제는 뭐 한 6개, 7개 드세요. 그러니까 뭐 의학적으로 좀 확실히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약들 그렇게 드시면서 네. 혈압약 딱 하나를 드시라 그러면은 그걸 안 드세요. 그러다가 이제 응급실로 뇌출혈로 오시고 또 아니면은 뭐 심장마비로 오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를 안 하시면은 종착점은 뇌 아니면은 심장 쪽으로 온다. 그것도 아주 심한 질환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도 다른 질환에 비해서 고혈압 약은 종류도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때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는 선택지도 그만큼 넓은 거죠. 그럼요. 요즘은 굉장히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에는 뭐 약 드시면은 뭐 우울하고 뭐 맥박도 늘어지고 해서 잘 기피하셨는데 요즘에 나오는 고혈압 약들은 혈압만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약 자체가 동맥경화 예방을 해주고 네. 또 잘 드시면은 콩팥이 약한 분들이 콩팥도 좋아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이 의사 처방만 잘 따라서 하시면은 그냥 우리가 그 이름은 영양제나 보약 드시는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약이 안 맞아서 못 쓴다 그런 건 없으세요. 약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도 혈압약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노인들에게 많은 고혈압약의 부작용은 어지럼증이에요. 네. 네네. 왜냐면 혈관이 굳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뇌혈관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혈류가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혈압이 떨어져도 조금밖에 기운이 없지 이렇게 잘 넘어가시는데, 예. 어르신들은 그냥 쓰러지시고 조금만 계단에 뭐 걸리기만 해도 굴러서 이렇게 골절이 되시거나 기운 없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이 여름에 막 땀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빠져나갈 때는 네. 굉장히 어지럽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지러울 때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내가 이게 혈압약이 용량이 잘 맞지 않나. 네. 두 번째 또 하나 잘 속는 게 이제 기침이 나시는데, 마른 기침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호흡기내과를 몇 달씩 다니고 막 PET-CT를 찍는데 다 괜찮으십니다 얘기를 듣는데, 요 혈압약 몇 가지는 또 마른 기침이 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인 불명의 또 기침이 난다. 요런 때는 한번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마른 기침이 난다라고 하면 좀 의사에게 알리고 상담을 해야 되겠네요. 이건 어떨까요? 네, 노인 고혈압의 특징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유난히 수축기 혈압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노인 고혈압은 이게 중년층이나 젊은 사람 고혈압하고 완전히 틀려서, 네. 혈압을 재시면 위에 거는 170인데 우리가 되게 170이면 남자들은 11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래 혈압이 170인데 밑에 혈압은 6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맥압 차가 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혈관이 이렇게 파이프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심장 박동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났다 오그러졌다 이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심장에서 피를 쭉 쏘면은 혈관에서 잠깐 확장을 해갖고 그걸 받아줬다가 다시 조금 확충을 하고 그러는데, 혈관이 이 탄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 파이프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 피를 쏘면은 그 피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말초혈관까지 가요. 근데 간 피가 다시 이제 거꾸로 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고, 이 심장이 확장할 때는 또 이 피가 너무 빨리 말초까지 갔기 때문에 혈압이 아주 낮게 나오세요. 그래서 또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래 혈압으로 맞추면은 쓸 약이 없고, 또 위에 걸로 하면은 또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곤란한 경우도 있어서, 이 노인 고혈압은 이거를 굉장히 또 신경 쓰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노인들에게 이렇게 수축기 혈압이 높아지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고혈압 얘기를 하면은 왜 고혈압을 치료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걸 놔두면은 혈관에 자꾸 이제 금이 가고 콜레스테롤이 껴서 협심증, 심장마비, 뇌졸중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노인들에게서는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이렇게 딱딱하고 이 맥압이 많이 차기 때문에 이 혈관이 좁아져 있지 않아도 숨이 많이 차고 기운이 많이 없고, 조금만 운동을 해도 다리가 기운이 풀려서 많이 못 걷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약을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혈압약이 굉장히 많지만 특히 노인들에게서는 이 소금을 빼는 약 이뇨제죠. 이뇨제를 소량씩 같이 추가해 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환자분도 편안해하세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짜게 먹지 않으시면 더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이게 자꾸 음식이 짜지세요. 이 혀가 이렇게 자꾸 짠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젓갈 좋아하시고, 이 김치 담그실 때도 우리 장모님도 그러셨는데 점점 소금을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노인성 고혈압에 더 나쁜 영향도 주실 수가 있죠. 네. 좀 숨이 차기도 하고 기운이 없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해져서 동맥경화의 위험도 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동맥경화도 같이 오는데,
아까 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이 차이가 많은 이유는 네. 혈관이 이제 좁아진 것보다는 딱딱해진 게 주 원인인데 이것도 오래 가다 보면은 혈관이 또 우둘두둘해지면서 이제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때는 뭐 여러 가지 이 혈뇨 검사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팔 다리에다 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경비도 많이 안 들고 뭐 엑스레이도 안 찍기 때문에 몸에 나쁘지 않은 그런 검사만 해라도 금방 원인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노인들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럼 여러 약을 동시에 드시는 것도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뭐 제일 많은 게 선생님 며칠 새에 혈압이 갑자기 올랐어요. 근데 네.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기침약 드세요. 그럼 왜냐면 기관지를 넓히는 약들이 네. 대개 심장을 자극해서 혈압을 많이 올리십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치매 걱정이 되시니까 또 안 드셔도 되는 치매 뇌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데 네. 이런 약들이 혈압을 또 같이 올리는 경우가 많고 또 불면증이라든지 또 정신과 약들을 좀 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이 자꾸 약해지고 그러면은 저리다 그래서 드시는 그런 약들도 혈압을 같이 올리고 혈압약을 드시면은 더 부작용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기침약 드실 때는 이게 혈압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하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신 다음에 네. 드셔도 되고 기침약 드시는 동안 혈압이 너무 올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특징들을 잘 살펴서 치료가 또 진행이 돼야겠네요. 자, 오늘은 노인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심장내과 전문의 오동주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전거 탄 풍경에 오 마이 러브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비만인 분들에게 높습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육식을 즐기거나 비만인 경우로 떠올리게 되는데요. 꼭 그렇진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좀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이나 포화지방 섭취를 많이 하시는 또 뭐 육식을 즐긴다든지 이러한 식습관의 원인이나 비만이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네. 또 이제 콜레스테롤 높은 원인 중에 하나는 그렇지 않은데도 원래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좀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인 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체질적으로 아니면 유전적으로 높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중성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좀 다른 성분인데요. 네. 이제 공통적으로는 이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녹지 않는 그러한 성분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우리가 순환시킬 때 간이나 장에서 순환시킬 때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데 혈액을 통해서 운반시키기 위해서는 지단백, 그러니까 이런 지질과 기름과 단백질 성분이 이제 하나로 합쳐진 형태로 만들어서 마치 이제 우리가 포장 상자에 포장을 하듯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순환이 되게 되겠고요.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콜레스테롤과 좀 다르지만 역시 지방 성분으로서 우리 몸에 필요하면서도 하지만 이제 과도한 경우에는 우리가 혈관에 염증과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결국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 말초동맥이나 콩팥 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식습관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비만도 지적해 주셨고요.
체질적, 유전적인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이런 분들도 가족력의 위험이 높은 분들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유전자만 관계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LDL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에서 대사시키는 과정에 관여되는 여러 과정에서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때 이런 고지혈증, 가족성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족 중에 누가 이제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신 경우에는 다른 가족에게도 그러한 유전자로 인한 대사장애, 고지혈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이 의심될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의 원인은 이제 주로 이제 생활 습관, 비만이나 또 기름 과도한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섭취 이러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으신 경우에. 그리고 젊을 때부터 좀 수치가 많이 높으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족성 고지혈증 위험성이 좀 높다고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족성 콜레스테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여된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검사로 이제 실제로 관련된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비용이나 검사가 많이 발달되고 있지만 아직은 조금 보험이 돼도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그런 유전자 검사를 할 수는 없고 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유전적 요인에 의한 고지혈증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 가족력이 있고 가족 중에 고지혈증이나 또 그로 인해서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빨리 심내혈관 질환이 있으셨다. 이런 경우에는 좀 유전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안 해도 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서 일단은 그 콜레스테롤 검사 자체가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유전자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이미 동맥경화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실제로 검사를 예를 들면은 협심증 의심 증상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서 협심증 하게 되면은 우리 심장에 공급해주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관상동맥이 실제로 좁아져 있는지를 검사하는 정밀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뇌혈관으로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실제로 검사를 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뭐 MRA라고 하는 자기공명 촬영 중에서 혈관만을 따로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뇌혈관으로 가는 혈관이 우리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이 있기 때문에 경동맥이나 척추동맥이 좁아져 있거나 아니면 죽상 동맥경화 반 이런 혈관 내벽이 좁아져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각 질환 의심되는 병변에 대해서 검사를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력이나 유전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소년들에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유전적인 가족형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청소년 시기에도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다라는 것이 매우 특징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적 일찍 어린 나이부터 LDL 수치가 많이 높았고 또 높은 정도도 이제 심하게 높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고지혈증 자체는 증상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눈이나 또 우리 힘줄 특히 이제 아킬레스건 같은 데가
황색종으로 좀 두꺼워져 있는 네. 그런 특징적인 신체 소견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좀 실제로 LDL 수치가 높은지 네. 또 가족성 고지혈증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콜레스테롤 혈증 말씀하셨는데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어떤 상태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좀 높은 상태가 되겠는데요. 네.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이제 순환을 하고 네. 간에서 흡수가 돼서 간에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 LDL 콜레스테롤 마치 우리 택배 상자를 사용하고 나서 분리수거장에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능이 이제 차단된 상태에서는 계속 그런 상자 같은 것이 쌓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유전적으로 좀 결핍이 되어 있는 분들은 LDL 수용체 이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LDL 수치가 또 지나치게 높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또 이 LDL 수용체를 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또 단백질 같은 것들이 뭐 PCSK9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이 있겠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LDL 수용체 기능을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가족형 고지혈증이 되겠고 이것도 이제 동형과 이형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 둘 다 고지혈증이 있어서 두 분에게서 그런 유전자를 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LDL 수치가 더 많이 높아지는 경우가 그렇겠네요. 있겠고, 한 분에게서만 받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정상인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높을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이런 유병률, 인구 중에서 가족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확률은 한 500명당 1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적다면 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실제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지만 실제로 가족성 고지혈증으로 진단되는 비율은 한 70%에 미친다라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단되지 않는 가족성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실제로 또 많이 계실 수가 있고 또 고지혈증 우리가 검진을 통해서 LDL 수치가 높은 분들은 우리가 선별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그중에서 또 관리가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지혈증, 특히 가족성 고지혈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가족성 고지혈증에 대해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약물로 조절이 되나요? 네, 치료는 역시 이제 LDL 수치를 낮추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약물 치료하게 되면 우선 이제 먹는 경구제제가 많이 쓰이고 있고 경구약 같은 경우에도 LDL 수치가 떨어지는 반응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분의 고지혈증약을 복합제로 사용해서 LDL 수치를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또 일부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약의 용량을 충분히 올리더라도 충분히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 PCSK9 억제제라고 하는 주사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예전보다는 좀 많이 보급화됐고 이제 또 보험 적응도 되지만 일단은 이 약가 자체가 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좀 한정적인 제한된 경우에만 이 약이 이제 보험 기준이 되겠고 아무래도 좀 이 약이 좀 꼭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으시면서 약물로 충분한 효과가 없을 때는 이제 급여가 인정이 되겠고 또
가족성 고지혈증은 아니지만 이러한 심혈관 질환 초고위험군, 굉장히 복부 대동맥류 파열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심뇌혈관 질환이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 중에서 LDL 수치가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이 PCSK9 억제제가 투여될 때 이제 급여가 좀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꾸준한 치료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LDL 수치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정상화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약을 드실 때만 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다시 또 이제 올라가실 수가 있어서 정상화됐다고 해서 약물을 소홀히 하시게 되면 다시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가족성 고지혈증이신 분들은 물론 이런 분들도 생활 습관 관리, 이제 비만이 있다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고 또 꾸준한 운동이나 또 아니면 식습관 개선, 여러 가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섭취를 제한하시고 채소 과일을 좀 꾸준히 드시는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약물을 반드시 좀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이 가족성 고지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의 유전 요인이 유전자가 있으신데도 LDL 수치가 많이 높지 않는 분들이 또 일부 또 계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검진을 했을 때 잘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LDL이 괜찮으면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런 분들도 LDL 수치가 높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정상인에 비해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러한 가족성 고지혈증이나 또 아니면 조기에 심뇌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LDL이 조금 높으신 경우에는 한 번쯤 이러한 가족성 고지혈증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이 다 하실 수는 없지만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이 좋고, 또 거기서 또 유전자가 나오면 그 가족의 또 가족분들이 또 해보시는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유전자를 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한 번쯤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뭐 혈액 검사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혈액 검사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좀 비용이 80만 원 정도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전자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 항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족성 고지혈증이 좀 의심되는 분들은 또 이제 보험 인정 기준에 해당이 되면 또 좀 보험 적용을 또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으로 진단된 분들은 약 복용을 처방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는데, 약으로 조절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 꼭 드셔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드셔야 되고요. 뭐 건강한 사람도 LDL이 높지 않은 사람도 이 고지혈증 약 스타틴을 먹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스타틴을 너무 안 먹어도 되는 분들이 막 너무 과도하게 드시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대한 그 반대 운동으로 스타틴을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뭐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또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단은 그 LDL 수치가 높고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1차 예방이나 또 이미 한번 생겼던 분들이 또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뭐 스타틴이 해롭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너무 현혹돼서 나는 약을 안 먹고 생활 습관만으로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좀 건강 위험을 더 높이는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은 고지혈증 치료제이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들은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낮춰주는 약으로 이미 이제 증명이 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약을 드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이러한 그 고지혈증이 이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고지혈증 약 하나만 먹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지혈증 이외에도 당뇨라든지 또 혈압이 높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역시 심뇌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네. 스타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드시면서 다른 여러 가지 대사질환도 함께 관리하시는 노력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어서 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지표도 잘 확인하시고 또 네. 생활 습관으로도 약을 드시면서도 이제 꾸준한 운동이나 적정 체중 유지, 또 건강한 식생활 습관 유지, 네. 또 금연과 금주 이런 생활 습관들은 반드시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까지 정상 범위를 기준으로 수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치를 보시게 되면 우선 총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제 총 콜레스테롤에는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고밀도 지단백도 있고 네. 또 LDL이라고 하는 그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도 있겠고 또 중성지방도 그 중에서 이제 중성지방에서도 콜레스테롤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그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저밀도 지단백 수치가 높으면 역시 안 좋게 되는데 네.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나쁜 콜레스테롤은 적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또 전체 콜레스테롤이 좀 높으신 분들도 일부 계시긴 한데요. 네.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콜레스테롤이 높더라도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지 않다면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일단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위험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한 가지 요인을 더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분의 위험 요인을 같이 판단해서 치료가 필요한 수치를 결정하게 되겠는데요. 네. 똑같은 LDL 콜레스테롤 13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젊고 심뇌혈관 질환이 현재 없는 젊은 사람에게서 나온 LDL 130하고 네. 당뇨가 있거나 또 이미 어느 정도 협심증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다든지 네. 흡연과 같은 습관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LDL 130은 좀 의미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서 네. 만약에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LDL 수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낮추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 목표 수치와 또 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네.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 여부와 치료 목표 수치를 네. 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면서 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헤드의 하이 앤 드라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